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랑TV입니다. 테슬라가 트위터로부터 안전히 해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테슬라 주가가 좀 지지분일한데요. 2023년을 대비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테슬라 주주들의 가장 큰 궁금한 점은 무엇일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장 초반에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개장 전에 나왔던 CPI 지수, 3월달 CPI 지수가 나왔죠. 당초 전망을 하회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강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3월달 YOY CPI 예상 상승률은 5.2%였는데 이것보다 낮은 5%대가 나오면서 이제 정말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졌구나 하면서 이렇게 강세로 시작을 했는데요. 전월이었던 6% 상승률보다도 1%포인트 낮게 나온 것이죠. 자, 이는 2년 만에 가장 작은 상승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준에 아직까지 월별 목표치는 한 2%대인데요. 이것보다는 높지만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CPI 지수의 경우는 전월이었던 5.5%보다 높은 5.6%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가 아직 갈 길이 남았다. 여전히 근원 CPI는 좀 높다라는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한 차례 잠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내 장중에 다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장 막판 미국 시간 오후 2시쯤에 연준의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연준에서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하반기에 있을 수 있다라며 경기 침체 가능성을 거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3대 지수가 급락을 보여주었어요. 여태껏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는 잘 시인을 하지 않았던 연준이었는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는 최근에 은행 섹터의 불안함을 고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지역 지방은행들이 좀 파산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반기에 마일드한 경기 침체 있을 수 있다라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오늘 장 막판에 이렇게 급락세를 보여줬던 미국 증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다시 좀 오르는 모습이에요. 80불대를 뚫고요. 83불까지 오르는 모습이라서 이 역시 증시에 악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0.8% 빠지면서 나스닥에 관련된 주식들은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다우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이 아래쪽에 위치한 전통적인 산업 주식들은 그나마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는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생산 업종으로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이제 좀 커지자 오늘 3.3%라는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12,000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최근의 차트 모습을 보면 그래도 11,900 정도의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러한 하락은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이겠죠. 헤드라인 CPI는 낮게 나왔지만 근원 CPI가 비교적 높게 나오면서 연준이 아직 할 일이 남았다, 갈 길이 남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5월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고요.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마저 발생하면서 오늘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한 나스닥 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12,300선 돌파가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12,000선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맞는 모습이고 생명선은 11,000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11,000선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 나스닥 지수예요. 그래서 조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고요. 11,000선을 하회 이탈하면 연준의 FOMC 의사록처럼 하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이제 증시가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수적인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CPI 지수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헤드라인 CPI 지수죠. 전체 CPI 지수는 상당히 지금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한 작년 6월 달에 9%대 피크를 찍고 이제 5%대까지 내려왔고요. 자, 3월 달은 5.2% 예측치보다도 낮은 5%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오늘 좀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자, 문제는 근원 CPI였습니다. 근원 CPI는 전월 대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기 보시면 전월이었던 3월 달에 발표되었던 2월 달 지수가 5.5%였는데 이번에 발표될 3월 달 지수가 5.6%가 나오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근원 CPI가 상승하는 모습이 아직도 연준에 할 일이 남았구나.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예고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CPI 연간
상승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월별 상승률을 작년 6월달 피크였던 시점과 최근에 3월달 시점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작년 6월달 CPI 지수가 이 빨간색 막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하늘색 막대가 이번 달에 발표된 3월달 CPI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미국 CPI 지수는 지난해 6월 정점 9.1%에서 5%로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하락세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역시 에너지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작년 6월 달에는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너무나도 크게 오르면서 CPI 지수가 9%대를 넘겼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 3월 달 들어서 전년 동기 대비 에너지 가격이 14에서 17%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헤드라인 CPI가 5%대까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문제는 역시 서비스 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전년 동기, 그러니까 전년 6월 달 대비 높게 나오는 물가 지수가요, 교통이라든지 외식비라든지 주거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서비스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에너지와 유가를 제외한, 에너지와 음식물을 제외한 근원 CPI 지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주거비, 교통비 이런 것들이 되는데,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의 이를 가장 주목하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드는 상황이고요. 자, 이번 달에 발표되었던 3월 헤드라인 CPI 지수는 5%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물가가 5% 이상이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 55년 동안에요, 인플레이션 지수, 그러니까 CPI 지수가 5%를 넘을 때 연준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과 싸워왔는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싸울 때마다 계속해서 경기 침체 상황은 있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 회색 막대가 위치한 부분이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인플레이션 지수가 5%를 넘어갈 때 이 회색 막대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 상황에 맞닥뜨렸었어요. 자, 그리고 경기 침체 상황에 있기 전에 이 하늘색 선이 연준의 기준금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준금리를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연준 의사록에 보면 최근 은행 섹터 불안에 따라서 올해 말부터 완만한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 경기 침체란 건 시중에 돈이 제대로 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은행권 불안에 따라서 은행 대출은 감소하고 신용 여건도 악화되면서 경기 침체 상황에 어느 정도 일부 맞닥뜨릴 것으로 연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경제가 침체기를 벗어나는 데는요, 한 2년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경기 침체가 이제 예상이 된다고 했거든요. 하반기부터. 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이 어렵다는 것을 시인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 근원 CPI는 높고 연준이 할 일이 남았다고 했으니까 5월 달에는 5% 이상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금리는 4%대 후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5월 3일 베이베 스텝을 통해서 25pp 금리 상승을 통해서 5%대 초반을 일단은 금리가 찍을 것 같고요. 6월 달까지는 5% 초반의 금리가 유지가 되다가 7월부터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최근 은행권 불안을 염려하면서 하반기 경기 침체 상황에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자, 은행권, 금융권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대출 감소가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 은행주, 금융주들의 실적이 비교적 괜찮게 나오면요, 시장은 크게 환호하면서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오늘 저희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JP모건과 시티그룹부터 실적 발표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회사의 금융권 회사들의 실적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오늘 3% 정도 하락한 180.54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루한 좀 박스권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180불대는 지켜내는 모습이고, 단기적으로 한 175불 정도를 지지 라인으로는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는 한 160불대를 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160불대 초반까지 내려가면요, 그래도 좀 테슬라 주식을 편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좀 잘 모아가시는 전략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가 내년까지는 테슬라 주식을 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면서 약속하겠다라고까지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역시 이러한 트위터 경영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작년 10월 달에 인수가 됐어요. 이제 한 반년 정도 가까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론 머스크에게 인수된 지 1년도 안 돼서 흑자 전환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2018년에 상장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트위터는 2013년에 상장을 했는데 2018년에 사상 처음으로 순이익을 올렸고 2019년에도 순이익을 올렸는데 단 2번만 순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수익화가 상당히 어려웠던 기업인데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자마자 지금 수익화를 달성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를 BBC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알리고 있고요. 트위터 현재 직원이 1,500명인데 작년 10월에 인수한 시점에만 해도 7,800명에 이르렀어요. 81%나 감소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와 관련돼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심적으로 힘들었다라고 해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잘라야 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플러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는 거의 모든 광고주들도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를 통해 보면 일론 머스크는 역시 경영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트위터 관련 악재로부터는 이제 완전히 해소된 느낌입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매크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 1분기에 한 42만 2천 대 정도를 인도를 하면서 전분기였던 40만 5천 대보다는 인도량은 늘었습니다. 한 17,000대 정도 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가격 인하는 대폭 있었죠. 15% 정도의 가격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EPS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얼마나 메가팩이라든지 ESS 그리고 FSD 이연 수익 이런 것들이 커버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는데요. 그리고 테슬라 보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 주주들은 상당히 궁금해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이렇게 Q&A 세션을 웹페이지 상에 열어가지고요. 주주들로부터 궁금한 점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질문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테슬라 보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전에 테슬라에 의하면 테슬라 자동차 소유주들의 한 80%까지는 테슬라 보험에 가입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언제 달성이 될지 그리고 현재 테슬라 보험의 채택률이 어느 정도일지 지금 궁금해하고 있고요. 타 보험사에 비해 연간 절감액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는데 많게는 한 5, 60%까지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적게는 한 15%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연간 절감액도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로 투표를 많이 받은 거는 사이버 트럭입니다. 아직 정확한 사양과 가격이 공개가 안 됐는데요. 충분히 궁금할 수 있죠.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험 생산에 들어가고 연말부터 이제 대량 양산 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궁금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가장 큰 주가 상승 모멘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이버 트럭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테슬라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에 중국 상하이에도 이제 메가팩토리를 건설해서 메가팩을 생산하겠다라고 발표한 테슬라인데요. 메가팩과 전체 테슬라 에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서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테슬라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자, 그리고 최근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요. 배터리 생산용 광물들의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이러한 것들이 최근의 가격 인하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한 뾰족한 답이 나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어닝콜, 의미 있는 1분기 실적 발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실적 발표 어닝콜은 자, 우리 시간 4월 20일 아마 아침 한 6시, 7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4월 19일 장이 마감이 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도록 하겠고요. 자, 현재 주가가 지지부진하지만 2023년을 연말 2024년을요 대비를 하면서 지금은 주식을 잘 모아갈 시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19년, 20년, 특히 2020년에 테슬라 주가가 743%나 올랐는데요. 이때 모델 Y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나스닥이 48% 오를 때 테슬라는 743%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모델 Y가 없을 때는 테슬라가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의 범위가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모델 Y가 판매하면서 전체 자동차 시장의 한 40% 가까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세그먼트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제 연말에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 한 21% 정도의 TAM 그러니까 테슬라가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의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25,000불짜리 이 모델 2가 나오면 시장의 이제 50% 가까이를 더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한 50% 가까이는 25,000불 이하의 차량들이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 테슬라가 현재 모델 S, 모델 X, 모델 3, 모델 Y를 통해서는 전체 14억 4천만 대 글로벌 시장에서 30%만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이미 세미는 나왔고요. 나머지 사이버 트럭과 사이버 트럭을 이용한 이 밴 차량과 25,000불짜리 차량이 나오게 된다면요. 이제 100%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모델 라인업을 갖추게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연말에 이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요. 모델 Y가 플러스 되었을 때만큼 충분한 효과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약하고 어려운 시점이지만 내년과 그 이후를 대비하면서요. 주식을 잘 모아가실 필요가 있겠고 연준이 하반기 어느 정도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확정이 되는 순간 이미 주식은 상승하기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미 경기 침체가 확인되는 시점은요, 좀 투자가 늦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차분히 이러한 시점을 잘 활용해서 좋은 주식 모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 목이 좋지 않아서 음질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